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7부 20세기 철학 사상의 주요 방향,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현상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생. 생철학이나 실용주의 등의 20세기 철학 대부분은 칸트에게서 이탈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20세기 전반에 번성한 현상학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칸트에게서 이탈하려는 경향은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 예컨대 스콜라 철학자나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에게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도 표현되었다. 실존주의 모태가 된 후설의 현상학은 브렌타노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현상학과 유사한 알렉시우스 마이농의 대상 이론도 매 한 가지이다. 볼차노에게서는 후설이 확신했던 기본 사상, 즉 논리학을 심리학과 무관한 것으로 보려는 사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논리학의 법칙은 사유하는 의식 내의 과정들과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논리학의 법칙은 시간 및 공간과 무관한 진리, 즉 명제 그 자체이다. 현상학은 바로 이러한 관념적 진리에 주안점을 둔다. 이런 의미에서 현상학은 본질의 철학이다. 이 에드문트 후설. 후설의 첫 번째 주제인 논리 연구는 정확히 세기 전환기에 발표되었으며 1900년 흔히 플랑크, 아인슈타인, 프로이트의 저작과 더불어 이정표와 같은 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딜타이는 이 저작을 두고 칸트 이후 철학이 거둔 최초의 거대한 진보라 평했다. 후설 전집 간행은 20세기 철학에서 기념비와 같은 것이지만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이는 후설 사상의 끊임없는 변모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평생 추구한 정확성과 엄밀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속기체로 집필한 45,000장가량의 수고를 남겼다. 그렇다면 현상학이라는 무엇인가? 이 말은 그리스어 동사 파이네스타이, 나타나다, 밝혀지다 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이 동사의 분사 형태인 파이노메논은 나타나는 것, 현상하는 것이란 뜻이 되며 철학적 맥락에서는 감관에 현상하는 것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념들 서문에서 후설은 현상학을 사실 학문이 아니라 본질 학문으로 정추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말한다.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적 인식 태도를 가동 중지시켜야 하며 우리에게 있는 전체 자연 세계를 괄호로 묶어야 한다. 실제 세계 전체를 도외시하고 순수한 사태로 향하는 이 과정을 에포케라 부른다. 3. 막스 샬러. 막스 샬러는 후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상가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그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였고 일시적이나마 제네바의 외교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전쟁 말기에 피비린내 나는 참상을 목도한 후 그는 반전주의자로 돌아섰으며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가치는 불변의 본질이다. 가치에는 위계가 있다.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은 감성적 쾌감의 가치이다. 그 위에는 역동적 감정, 즉 고귀함과 비천함의 가치가 있다. 다시 그 위에는 정신적 가치들, 인식과 진리, 아름다움, 정의의 가치가 있으며 마지막 최상위에는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물질적 가치윤리학에 의해 셜러는
칸트와 명백히 대립하는 입장에 선다. 셀러는 칸트의 형식주의적 윤리학이 도덕에서 감정을 몰아냈다고 비난한다. 여기까지가 현상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바로 실존 철학 넘어가겠습니다. 895쪽. 일반적 특징. 모든 실존 철학자의 공통점은 개인과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키에르케고르에게서 나타났죠. 거의 모든 실존 철학자에게서는 현존재의 근본 사실인 불안과 인간의 고독,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극복 불가능한 비극성에 관한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세기에 들어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 증대한 것은 우리 시대의 깊은 욕구에 의한 것이다. 칼바르트 등이 전개한 현대의 변증법적 신학은 키에르케고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라이너 마리아 릴케, 프란츠 카프카 등에서도 실존 철학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실존 철학자들에게는 키에르케고르 사상의 근원을 든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실존이란 언제나 인간의 실존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특유한 존재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실존 철학은 인본주의적이다. 인간이 중점에 있다. 실존이란 언제나 개인의 실존이다. 그것은 개별 인간에게 특유한 존재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실존 철학은 주관적이다. 3. 실존 철학은 사물을 기준으로 인간을 측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특성을 지닌 실체로서 이해된 사물은 확정된 본질을 갖고 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사물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 파악될 수 없고 그런 범죄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해석될 수 없다. 4. 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실존 철학자들은 현상학자들이다. 실존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도 존재자의 직접적 파악이다. 5. 실존 철학은 역동적이다. 실존이란 불변의 존재가 아니며 그 본질상 시간과 시간성에 구속되어 있다. 실존은 시간 내의 존재이다. 따라서 시간과 시간 문제는 실존 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6. 실존 철학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을 고립시켜 고찰한다는 의미의 개인주의는 아니다. 오히려 실존 철학은 언제나 인간을 구체적 상황에서 고찰하고 세계 및 타자와 연관시킨다. 따라서 실존 철학의 시각에서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적 현 존재는 언제나 세계 내 존재이며 타자와 연결된 존재이다. 7. 실존 철학은 구체적 체험을 중시하는 만큼 개개의 실존 철학자들이 자신만의 특수한 실존적 체험에서 강한 철학적 동기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야스퍼스에게는 죽음과 혼의 투쟁과 죄과라는 한계 상황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사상을 이룬다. 이런 사상의 형성에는 히틀러 시대에 그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체험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사르트르에게서는 보편적 혐오감이 중요한 체험이다. 그의 사상세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소설의 제목이 구토이기도 하다. 마르셀 경우에는 키에르케고르와 유사한 종교적 근본 체험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물들의 사상은 모두가 개인적 체험에서 상당히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체험은 어떤 극단적인 것, 한계의 자각 내지 초탈, 한계 상황, 궁극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자, 다음으로 카를 야스퍼스입니다. 카를 야스퍼스. 야스퍼스는 광범위한 철학 체계를 수립했다. 원래 심리학자였다. 음,
철학이라는 전 3권으로 관행된 저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실존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야스퍼스의 사상은 무엇보다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야스퍼스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셸링의 후기 저작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플로티너스, 조르다노 브루노, 스피노자, 니체 또 영향을 주었고, 칸트 영향을 받았습니다. 포괄자, 존재란 무엇인가? 어떻게 나는 사유에 의해 존재를 포착할 수 있는가? 우선 나는 존재를 대상으로 생각한다. 대상이란 규정된 존재이다. 하지만 규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대상과 연관이 있고 또 그것에 맞서 있는 나와도 연관되었음을 뜻한다. 규정된 존재란 한정된 존재이다. 그것은 존재의 전체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좀 더 포괄적인 존재 안에 있다. 존재를 어떤 특정한 범주에 의해 물질로서, 에너지로서, 생으로서, 정신으로서 파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특정한 종류의 현상적 존재를 존재 자체로 간주하기 이른다. 이는 절대화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존재 자체가 포착될 수 없다.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대상들은 우리에게 비교적 완결된 세계로 나타난다. 이 세계는 지평선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지평선이란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평선 너머로 나아가려 할수록 지평선도 멀찌감치 물러난다. 지평선이라는 한계는 언제 가지고 우리 앞에 새롭게 등장한다. 우리는 존재를 완결된 전체로서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배제되어 있다. 우리로부터 거듭 물러날 뿐 결코 전체로 파악되지 않는 존재를 야스퍼스는 포괄자라 부른다. 포괄자는 우리에게 절대로 대상화될 수 없다. 그것은 지평선과 같은 것이다. 포괄자는 우리에게 한계로서 의식될 뿐이다. 철학의 의의는 모든 특정한 존재를 넘어서서 포괄자에 이르려 하는 것에 있다. 철학에서 우리는 모든 지평선을 뛰어넘고 우리 자신의 제한된 현존재도 뛰어넘어 존재가 무엇이며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알려 한다. 포괄자를 향한 존재자의 이러한 경계 넘기가 바로 철학의 기본 활동이다. 그 다음에 실존인데요. 야스퍼스에게 최근에는 세 가지 학문 분야, 즉 사회학, 심리학, 인간학이 전면에 무상했다. 그런데 이 학문들은 인간에 관한 무엇인가를 인식하긴 하지만 인간 자체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 학문들은 인간의 제한된 부분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다. 인간이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존재이다. 자발성을 지니고 가능성으로 충만한 존재인 인간은 파악될 수 있는 여러 힘과 연관성의 단순한 결과물로 이해되는 것에 저항한다. 위와 같은 학문의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지식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야, 그가 그 지식으로 시도하는 것에 의해서야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실존 철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의식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점을 의식하게 한다. 실존 철학은 실존으로서의 자기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호소한다. 실존은 완결된 학설의 개념들에 의해서는 서술될 수 없다. 하지만 실존은 특유한 범주의 도움을 받아 해명될 수 있다. 이 범주들은 무엇보다 자유, 소통, 역사성이다. 하나씩 나오는데요. 자유, 실존이란 전체로서의 세계의 존재와 맞서 있는 존재, 그러한 세계의 존재와 우리부터 다른 존재이다. 실존이란 우리 자아의 불가사의한 근원, 내면 세계에서도 가장 깊은 내면이다. 신화적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영혼이다. 사실 실존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존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은 매 순간 견지될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다. 실존은 자유롭다. 또한 실존은 결코 사유될 수 없고 오직 행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실존적 자유는 결정론이냐 비결정론이냐의 물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
실존은 단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것이며 선택의 순간에 근원에서 일어나는 자기 창조이다. 그다음 소통. 아무도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어떤 진리를 손에 쥐든 간에 나는 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실존은 다른 자기 존재와 실존적 유대를 맺는 가운데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한 유대를 소통이라 한다. 소통은 대화나 담화, 사교, 사회관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저 현 존재적 교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랑도 아직은 소통이 아니다. 참된 소통이 결여된 사랑도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수상한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소통의 원천이다. 소통은 사랑하는 투쟁, 타자에 대한 실존적 개방성이다. 그 다음 역사성. 실존이란 언제나 상황 속에 있다. 실존은 역사성이다. 개인에게서 형성되는 모든 것은 그가 마주치는 인간들에 의해 그리고 그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믿음의 가능성에 의해 상황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상황을 전체로서 파악할 수 없다. 그럴 것이 상황에 대한 나의 알문, 언제나 상황에 의해 변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세계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나는 역사적 몰입에 의해 역사적 시간의 필연성을 파악해야만 한다. 하지만 역사성은 시간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역사성은 이중적인 것이다. 나는 내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 자신마저 시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다. 역사성이란 시간과 영원성의 통일이다. 역사성은 초시간적인 것이 아니지만 시간적인 것도 아니다. 역사성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근원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행위, 모든 형태의 절대적 의식, 그리고 모든 유형의 사랑에서는 시간성이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된다. 그런 것들에서 강조된 시간성은 결단과 선택으로서 동시에 영원성과 합류하게 된다. 참된 존재의 현상인 이러한 실존적 시간은 냉혹한 시간과 영원성이 이 시간의 초월을 하나로 포괄하고 있다. 시간과 영원성은 순간적으로만 통일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키에르케고르도 표명한 것이었다. 자, 그리고 초월자가 나오는데요. 세계 전체는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지식에 의해 포착될 수 없다. 모든 세계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전체란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어디서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 칸트적 의미의 이율 배반과 마주친다. 지식의 최종적 테두리란 있을 수 없다. 철저한 개방성, 언제라도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자신만 있을 뿐이다.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하나의 포괄자에 의해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포괄자를 야스퍼스는 본래적 의미의 초월자라고 부른다. 초월자는 포괄자 자체이며 모든 포괄자의 포괄자이다. 세계 존재의 대상들은 투명하다. 그것들은 투시될 수 있다. 이 대상들은 초월자가 그 안에서 빛나고 있는 암호, 상징이다. 따라서 현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와 단순한 세계 존재로서의 존재 전체는 서로 합치한다. 그리고 실존과 초월자도 합치한다. 그럴 것이 초월자는 실존하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는 초월자와 관련해서만 존재한다. 초월자는 비대상적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은폐된 것이다. 초월자는 사유될 수 없고 상징에서만 포착될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초월자의 암호, 초월자의 상징일 수 있다. 한계 상황과 궁극적 좌절. 실존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상황, 변경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 그 상황이란 죽음과 고뇌, 투쟁, 죄책을 말한다. 오직 이런 것들에서만 실존의 전체가 실현된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뜬 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한 우리 자신이 된다. 초월자가 특히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전해오는 암호가 있다. 이 결정적 암호는 좌절이다. 좌절이란 우리에게 마련된 최후의 것이다.
참된 좌절이란 인내심에 의해 한 세계를 세우는 동시에 결국은 몰락할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데서 존재한다. 이러한 참된 좌절에서야 존재는 완전하게 경험될 수 있다. 참된 좌절은 참된 존재의 암호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야스퍼스의 철학은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관론적이다. 하지만 야스퍼스의 비관론에서는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의 경우와는 다른 징후도 나타난다. 그럴 것이 야스퍼스에 따르면 좌절하는 모든 존재 이면에는 초월자, 다시 말해 신의 불멸성과 무한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3. 프랑스 실존주의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장폴 사르트르이죠. 음. 야스퍼스는 프랑스 실존주의를 본래적 실존 철학의 기형이라 간주했고 하이데거 역시 독자적인 길을 갔다. 프랑스 실존주의는 소설이나 영국 작품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처럼 실존의 철학은 다른 철학과 달리 언제나 구체적 현 존재를 다룬다. 사르트르의 저작 중 가장 중요한 건 존재와 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알베르 까미로 나옵니다. 음,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행동의 가능성과 결합시킬 수 있는 철학이 필요했다. 바로 이런 철학을 사르트르가 창조했다. 하이데거의 제자 간주될 수 있다. 사르트르가 이해하는 실존이란 단순하고 순수하며 적나라한 존재, 즉 존재 자체. 달리 말해 어떤 무엇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있는 무엇이다. 음, 구토에 나오는 구절이 인용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사건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실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봄옷을 입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람들과 꼭 같았다. 나는 그들처럼 말했다. 바다는 푸르다. 저기 저 하얀 점은 갈매기이다. 나는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갈매기가 실존하는 갈매기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평상시에 실존은 숨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게 그것이 있었다. 그것은 태양처럼 분명했다. 갑자기 실존이 드러났던 것이다. 실존은 추상적 범주의 비공격적 외양을 잃어버렸다. 실존은 사물 자체의 재료였다. 이 나무 뿌리는 실존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다. 실존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거기 있습니다. 실존하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며 마주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존은 결코 연역될 수 없다. 실존이란 우리가 멀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존은 갑작스레 당신을 덮치며 거대한 짐승처럼 당신이 버티고 서서 당신의 가슴을 짓누른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플라톤 이래의 철학 전통과 달리 그는 인간을 존재 가능성들이 미리 확정된 존재로 안주하지 않는다. 참으로 어떤 무엇이지만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무엇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우선은 무이다. 인간은 말하자면 이러한 무를 바탕으로 지속적 창조를 거듭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인간은 자유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사르트르는 허무주의자란 비난을 들었다. 인간은 자유롭다. 이로부터 사르트르의 철학은 두 번째 과제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적극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과제이다. 인간은 세계 내에서 참여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에서 나의 행위는 자고새들을 내쫓된 가치들을 쫓아버린다. 인간의 자기 실현은 자유로운 기투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인간은 무에서 헤쳐나와도 무는 호시탐탐 인간을 노린다. 인간의 자유는 어느 순간이라도 경화되거나 단순한 존재자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뭐를 무화한다.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의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무화하다 라는 새로운 불어 동사를 만들었다.
따라서 사르트르에게 가치란 고유한 존재를 갖지 못하며 무시간적으로 타당할 수도 없다. 나의 자유만이 가치의 근거를 정립한다. 사르트르의 사상은 인간에게 극도의 책임을 지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도약으로 이를테면 자신의 머리채를 붙잡고서 무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무의 지속적 위협을 막아내야 한다. 인간은 홀로 책임을 지며 그 밖에 누구도, 특히 신은 그를 돕지 못한다. 거기 인간은 홀로 자기 자신에만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타인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하나의 자아와 다른 모든 자아의 불가분한 연관성, 이러한 상호 주관성에 사르트르의 윤리학이 근거하고 있다. 그의 극단적 자유 개념에서는 인간이란 아무 전제 없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구속된 존재라는 점, 약간 이제 특정 민족에서 특정의 성을 갖고 특정의 시간에 태어난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사상가로는 알베르 까미와 모리스 메를로 퐁티를 꼽을 수 있다. 음, 까미는 인간을 낯설고 불가이하며 인식되지 않는 부조리한 세계에 처해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시지프스, 신화에 비교했네요. 멜로 퐁티의 핵심 개념인 애매성도 현 존재의 역설적, 반논리적 성격을 표현한다. 두 사상가 모두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생활의 발전을 위해 썼고 공산주의를 면밀히 탐구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실존자들이 나오고 실존 철학자들 마르틴 부버가 나옵니다. 부버는 뛰어난 구약성서 번역뿐 아니라 하시디즘으로 하시디즘 문헌의 발행자이자 해석자로 처음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경건주의 운동과 유사하다고 해요. 깊은 종교적 감정과 신에 대한 동경을 중시하는 대중적 종교운동이라고 하네요. 신비주의 현상시킨다. 세계는 사람이 취하는 이중적 태도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중적이다. 사람의 태도는 그가 말할 수 있는 근원어의 이중성에 따라서 이중적이다. 근원어는 낱개의 말이 아니고 짝말이다. 근원어의 하나는 나, 너라는 짝말이다. 또 하나의 근원어는 나, 그것이라는 짝말이다. 근원어, 나, 너의 나는 근원어, 나, 그것의 나와 다른 것이다. 이게 마르틴 부버의 글에 발췌된 내용인데요. 나, 그것의 관계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물, 이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 사이의 통상적 관계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 역시 그것으로 간주하고 대할 수 있다. 인간은 거리를 두고 냉담한 시선으로 다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물로 한 조각의 환경으로 인과적 연쇄에 끼어있는 무엇으로 취급할 수 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전체적인 본질을 지니고서 이 관계로 들어선다. 참된 만남, 참된 대화에서는 쌍방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 속의 자아는 사물적인 나 그것의 관계에 있는 자아와 다르다. 후보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주요 결론을 사상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했다. 인간 존재란 마주하여 존재하는 존재를 뜻한다. 인간 존재란 마주하여 존재하는 존재를 뜻한다. 부부에게 타자와의 내적 만남이란 신과 인간의 만남, 신과 나누는 대화의 반영일 뿐이다. 관계들의 연장된 선은 영원한 너와 교차한다. 부부에 의하면 성서적 종교의 본질은 신과 인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음, 나 너의 관계에 투여하는 한 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음, 말없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희귀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참된 독자도 희귀하다. 그러나 가장 희귀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자신의 내적 불안이나 허영, 자기 도취 때문에
타인이 주는 인상을 파기하거나 심지어 무화시키지 않는 사람이다. 대화의 기본 태도를 실천하게 하려고 애썼다. 심리치료는 본질적으로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쵸. 여기까지가 실존주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이데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